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국회에서 피감 기관에 대해 감찰하고 공개적으로 청문하는 것, 바로 국정감사인데요. 올해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감사라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하고 있는지, 부정부패와 비리, 부조리는 없었는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인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인해 올해 국감은 특정 대선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냐. 그래서 더 뜨거웠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국감 보도 내용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국정감사가 끝났죠. 지난주로 끝났는데, 네, 현 정부 마지막 국감인데다가 또 대선 후보인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국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야 모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공방전을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국감이 이재명 국감으로 이재명 청문회 이런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부분의 그 상임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언론 보도도 이것과 관련된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카인지에서 국감이 시작된 지난 10월 1일부터 한 3주 동안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요, 4,582건의 그 뉴스가 검색이 되는데요. 이걸 연관어 분석을 해보면 역시 가장 많은 것이 대장동 의혹이 엄청 크게 뜨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행하는 감사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다뤄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식의 파행이 계속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런 파행을 중계만 하는 또 그런 언론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행도 파행이지만 이걸 중계만 하는 언론의 모습. 교수님은 이번 국정감사를 좀 그렇게 정의하신 것 같네요. 네. 언론이 사실은 이제 사회환경 감시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국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방대한 그 국감 자료가 있는데 그 안에는 사실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스스로 의제를 이제 언론이 설정해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게 언론의 책무일 텐데 우리 언론의 국감 보도를 보면 그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감 현장 파행 분위기만을 전달하는 중계, 그다음에 갈등 파행, 대립을 한 이벤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로 보고 그저 전달만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역시나 진짜 의제 설정 기능이 상실됐구나라는 걸 이번 국감 보도를 보면서 더더욱 느꼈습니다. 네, 이번 국감장에는 난데없이 여배우 음성도 등장하고, 또 강아지 인형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것들이 줄을 이뤘던 것 같아요. 네, 조폭 연루설에 돈다발 사진까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폭로 같은 것들을 중계하는 차원을 넘어서 누가 무슨 말을 폭로하면 또 그걸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죠. 그래서 받아써서 전달만 하는 행태가 여전히 많았고요. 분석하고 해설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매해 국감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목받기 위해서 수위가 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이번처럼 일단 막 던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목받기 위해서 퍼포먼스도 새롭게 등장하고 그러면 이제 갈등 논쟁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또 그런 갈등의 상황이 언론이 또 원하는 그림인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이 주목받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또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발언, 폭로 이런 것들로 주목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정치인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갈등의 소재가 필요한 언론의 합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사 제목도 좀 자극적으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땠나요? 네, 우리가 이제 제목 장사라고 하는데 네. 여전했고요. 기사 제목에 역시 흐흐흐, 크크크 이런 조롱성의 의성어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목에 국감서 가슴골 보여준 점점점 성인지 감수성 문제 이런 제목의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네. 분명 그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인데 문제는 이제 제목 역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지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감도 요즘에는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어느 방송사가 유튜브 생중계로 대박이 났다. 이런 등의 기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격돌 이런 전투 용어 이런 것들 사용도 빠지지 않았고요. 네. 저도 이번 국감을 유튜브 생중계를 봤는데 어느 언론사는 소수의 시청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느 언론사 보니까 10,000명 넘게 이렇게 들어와서 시청자들이 보기도 하던데 그런 것들도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군요. 사실 우리 언론 행태에서 좀 늘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국감 보도에서도 좀 똑같은 지적이 되는 게 아닌가? 작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자협회보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21년 전에 지적받았던 국감 보도 지금은 괜찮을까라는 그 지난 12일자 보도인데요. 21년 전 그러니까 2000년 10월 9일자 그 똑같은 기자협회보에 국감 보도 올해도 겉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21년이 지난 지금도 별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당시 기사를 이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경마식, 수박, 겉핥기식 보도로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피상적인 현상 나열에 그쳤다라는 지적이 많다라고 그때도 역시 지적을 합니다. 21년 전에? 네, 21년 전에. 지금의 상황과 별로 다를 게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그 중계식 보도, 또 본질보다는 국감 현장에서 오가는 구성들이 나열되는 행태가 거의 유사하고요. 여기서 이제 기자들에게 몇 가지 제언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평소 기자들이 상임위의 활동에 관심을 좀 갖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국감이 끝난 후에도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행정부가 과연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평소 상임위 활동에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한다면 거기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만 말고 국감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언론의 비판이 있다면 또 정치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늘 일회성 보도로 끝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감 이후 감시견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남발되는 공약들, 그 공약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는지 공약 이행률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 보도에 보면. 그래서 국감이나 선거나 이후에 얼마나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1년 전 보도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촉구하고 있는데 참 슬픈 게 역시나 이게 현재에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네. 국감장에 나서는 정치인들의 태도나 국감 자료도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가 안 됐을 때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언론, 이 언론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미디어 비평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준비할 때 이제 보통 최근 관련 기사, 그다음에 관련 단체 자료, 빅데이터 돌려보고 그다음에 논문 이런 것 막 찾아보거든요. 근데 늘 느끼는 건데 사실은 90년대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 그 미디어 환경은 굉장히 많이 급변한다라고 하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저널리즘 앞에 붙는 새로운 명칭들만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저널리즘 학자들이 저널리즘 현상을 연구해서 이론으로 만들어서 무슨 저널리즘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무슨 저널리즘 이런 거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통칭해서 그냥 나쁜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참 슬픈 현실이죠. 앞서 몇 가지 이제 국감 보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국감 보도도 언론사에 따라서 네. 좀 평가가 매우 상반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좀 편향되는 것 같던데. 예, 이 부분을 이제 검증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과 정당 간의 유착주의, 정당별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의 편향적 의제 구성 방식이라는 연구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신문이 과연 국정감사 보도를 어떤 식으로 의제 설정하는지를 살펴봤는데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뭐 역시나 심층 해설 기사 적고 그다음에 이벤트성 국감 보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다룬다라는 것으로 그다음에 기자들이 취재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보원 활용에 있어서도 보수나 진보나 모두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보원을 적극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문제인 건데 그 언론과 정당 간의 유착 관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언론 정당 간 병행 관계,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또 다룬 적 있어요. 언론 정당 간 좋은 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감 보도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유착 관계가 정당에게 유리한 의제는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불리한 의제는 축소를 해서 보도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언론이 정치적 이념 성향으로 접근해서 의제를 형성하게 되고 제대로 된 감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의제들은 사실 우리 국민의 일상과 관련 깊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유착관계로 균형성이 상실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전에 지적받았던 국감 보도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조금 달라졌다, 조금만이라도 네. 달라졌다라는 사설 기사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 어느 대선 후보가 국감 현장을 그 유튜브로 네. 해설 중계를 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대부분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유튜브로 우리 시청자들도 직접 국감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그렇습니다.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 이렇게 보면 왜 네. 우리가 부끄럽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 선거권을 갖고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도 이런 국감 현장을 직접 보시면서 우리 지역 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서 제대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나 네. 이런 걸 좀 감시해 주시는 자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국민이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재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퇴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그리고 굿머니 굿나이프를 들었습니다. 대체율이었던 10월 4일과 11일은 굿머니 굿나이프를 들었고 이틀을 제외한 10월 5일부터 2주 동안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모니터했습니다. 네, 자, 2개 프로그램 들으셨는데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뉴스 정면 승부를 살펴볼 텐데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토론회 관련 내용을 전할 때 자극적인 논란 위주의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10월 1일 금요일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5차 방송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적힌 한자 왕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왕자가 주술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이를 다루는 것 또한 검증의 과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대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이 왕자와 관련해서 진행자나 패널이 주고받은 이야기도 매번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란은 불필요하다.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다. 캠프 쪽 대응이 이해가 안 간다 정도로 이에 대한 해설이 특별히 반복해야 할 만큼 새로운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더 짚고 싶은 것은 토론회에서 주목할 만한 게 손바닥에 왕자 말곤 없었냐는 건데요.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게 옳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논란에 가려서 주목받지 못한 주목할 만한 정책 이야기나 다른 검증 사안에 대해서도 조명을 했더라면 유권자 입장에서 좀 더 유익한 내용이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좀 정책적인 질의를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다른 내용은 어떠셨나요? 네, 이번에 짚을 내용도 방금 말씀드렸던 왕자 논란과 연관된 것인데요. 10월 8일 금요일에 방송된 그때 그 사람 코너는 대통령과 종교 사이의 해프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윤 후보의 왕자 논란이 주술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코너에선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 소개해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총리였던 시절 대통령이라는 명칭에 집착했다는 이야기, 또 김영삼 대통령이 학창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글을 써서 책상에 붙여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윤 후보의 왕자 논란과 같이 다룰 만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조금 억지스럽기도 했습니다.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재생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특정 후보의 해프닝을 프로그램에서 너무 자주 언급하고 다룬 것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하셨고요. 자, 여야 각각 그 대선 후보가 이제 등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으신 평가 내용 있을까요? 네, 여야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닌 대선 후보 소식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수요일에 방송된 정면 인터뷰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인터뷰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거대 정당 두 곳에 집중되는 현상이 더 과열될 텐데요. 지금 단계에서라도 여러 후보자의 정책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번 인터뷰는 여당과 제1야당의 정쟁 이야기만 듣다가 오랜만에 정책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걸 듣고 나니 여야 두 정당 후보들이 말하는 정책을 김 전 총리가 말한 정책과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주목받지 못한 다른 후보가 없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인터뷰처럼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더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화요일에는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는데도 비중 있게 다른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1야당과 의석수 격차는 크지만 세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인데도 이번엔 지난 대선 때보다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정도로만 언급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모니터 의견이셨고 굿모닝 굿라이프도 들으셨죠? 네. 지난 10월 12일 화요일 굿모닝 굿나이트를 들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은퇴한 50대와 60대 부부의 사연을 다뤘습니다. 두 부부의 경제적 상황의 차이가 있어서 전문가의 컨설팅 내용은 달랐지만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 주택연금은 가능한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 다루는 내용의 절반 정도가 겹쳤습니다. 요즘엔 젊은 층에서도 노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매주 두 개의 사연을 소개할 때 연령대의 차이를 좀 둬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연령층의 청취자에게 골고루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굿모닝 굿라이프 그리고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는 팩트체크 시간인데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은 이제 대선 후보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결정이 임박하면서 이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네. 이와 관련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복지 없는 정치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네. 복지 없는 증세요? 네, 저도 그래서 좀 신기해서 좀 봤는데요. 일단 네. 용어 자체가 좀 특이하니까 낯서니까 이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좀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13일인데 이게 소셜 미디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윤석열 복지 없는 증세하겠다라는 제목의 한 경제 매체 기사를 갈무리 캡처한 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또 찾아보니까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 해당 게시물 이거 가짜뉴스다 이런 또 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여러 게시물 중에서 기사 링크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링크된 기사는 실제로 기사 링크로 넘어갈 수 있었고요. 윤석열 소득세 법인세 인상 복지줄 축소 시사라는 제목의 한 경제 매체 기사였습니다. 네. 네, 원래 공개되고 있는 복지는 증세하겠다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 본문이고 같은 기사인데 제목만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 이제 고의적으로 제목을 바꿨거나 합성했거나 이 해당 언론사에서 이제 나중에 기사가 나온 다음에 제목을 바꾼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나중에 편집을 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관련해서 윤 후보가 발언한 영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네. 선거 때여서 그런지 영상들이 많이 습득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해당 발언도 이게 국민의힘 제주 합동 토론회에서 나온 거라서 직접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네. 당시 발언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 코로나19가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관련 수요가 계속 증가할 텐데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 증세에 굉장히 반대했다. 이 세금은 안 거두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복지를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복지는 당분간 효율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복지 줄일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유 후보가 현재 국가 부채가 과도하다. 이 국가 부채도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덜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고 하자 윤 후보는 증세도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이 증세와 또 복지 관련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윤 후보가 띄엄띄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거군요. 네, 이 답이 좀 단편적으로 한 게 이어지다 보니까 좀 모순이 되는 답이 나온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관련 이런 이 토론회와 기사 댓글을 보면 이승민 후보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윤 후보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끌려가는 모양새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보면은 이승민 후보의 거듭된 그 공격에 그전에 부가세 인상 반대 등 증세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네. 이번에는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결국 정리하면 윤 후보의 해당 토론 발언은 복지는 증세하겠다는 아니고요. 네. 이 복지줄 축소, 소득세 법인세 인상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줄 임시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것도 필요하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좀 뭔가 선호가 안 맞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또 요 며칠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이 이 소셜미디어와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네. 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종종 확인되지 않은 거나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 내용들이 이 국회에서 이제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는 이런 식의 제안이 있으면 국회의원의 정당한 공무활동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의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결국 이를 바꾸려면요, 폐지하거나 바꾸려면 개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 18일에 나왔는데요. 네. 이 한 온라인 카페에는 면책특권 폐지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또한 소셜미디어에는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날리겠다고 협박하는 분이 무려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 이런 내용이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좀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카페뿐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세계일보는 이재명 조폭이 20억 받아 이래서 면책특권 없애야 라는 제목에 나왔습니다. 제목의 기사가 발행이 됐고요. 네. 또 국민일보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김용판의 의원직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매일경제도 이재명, 김용판의 가짜 돈다발 사진 국회에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국감은 워낙 생중계가 됐던 거라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영상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유튜브 또 여러 방송사에도 유튜브 동으로 방송을 했고요. 네. 해당 영상을 보면 이 당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배가 인체사에게 건넨 5천만 원이라는 돈다발 사진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는데 이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했으면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국민 앞에 틀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엄밀히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면책특권을 폐지하자 이렇게 발언한 게 아니네요. 제한하자. 네. 네, 네. 제한하자. 이렇게 네. 말을 했군요. 네, 그래서 논란이 또 되니까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독재 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독재 정권은 사라진 지 오래고 면책 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네. 정리하면 소셜미디어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폐지가 아니라 제한하자. 이렇게 네. 발언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고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이 드라마군요. 오징어 네. 게임. 네. 네. 이번 국감에서도 좀 화제가 됐죠? 네, 국감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 소개해드리면 이 OTT의 대표 강자죠. 넷플릭스가 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한국에서 제작한 오징어 게임이 이 전 세계 시청자 곳을 1위를 차지했고요.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당연히 수익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은 이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수익을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다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한국의 드라마 제작 상황을 고려하면 수익 면에서 좀 아쉬울 수 있지만 흥행에 대한 부담 없이 제작했고 그 덕분에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었다. 또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를 알 수 있었다며 이 넷플릭스 투자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다 이제 결과론적인 건데 이렇게 네. 흥행을 하고 보니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오징어 게임의 흥행 수익을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다라는 이 주장. 실제로 우리가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로 인해서 거둔 수익을 좀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사실 넷플릭스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이거나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일단 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수 의원은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약 220억에서 240억 원의 투자액 대비 1166배에 이르는 달하는 28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근거는 나스닥 시장의 상대 넷플릭스가 총액이 이거중 오징어 게임 공개 전에 하루 전에는 2,600억 달러였는데 네. 이 흥행에 성공한 3주 뒤에는 2,830억 달러, 230억 달러가 들었다.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약 28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가지고만 얘기한다는 건 좀 비약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이 오징어 게임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오징어 게임만으로 넷플릭스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좀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 직원의 내부 자료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자료에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1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3억 원 정도인데요. 네. 이 블룸버그는 이 내부 데이터 등을 통해서 이 오징어 게임의 시청수를 유추하고 제작비인 시청치를 내서 보도했는데 그 결과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 벌어들인 예상 수익은 8억 9,1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1조 520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가 약 253억 원 정도 들었고, 네. 근데 수익을 지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1조 520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대략 한 40배? 그죠? 그렇죠. 40배 정도의 이익을 네. 남긴 거네요. 네. 근데 이 넷플릭스는 항상 이 사전 제작을 하잖아요. 네. 우리 드라마들이 보통 이제 그날 찍어서 바로바로 방송을 내는 것과는 달리 네. 사전에 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 제작비도 사전에 전액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전에는 이게 흥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번처럼 정말 대박 흥행을 했을 경우 네. 제작사한테 좀 뭘 또 더 줘야 되는 거는 맞지 않을까요? 네, 뭐 이런 내용을 좀 공개를 하면 뭐 좀 좋겠지만 전혀 네.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네. 네, 연합뉴스가 이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 종사자들 의견, 코멘트를 좀 확인해서 보니까 네. 이 제작비 253억 원 가운데 200억 원 정도를 순수 제작비로 보고 여기에 더해진 53억 원은 아마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 지급한 마진 이렇게 보는 해석이 또 있고요. 네. 예, 보통 이 넷플릭스는 이 제작비 전액을 대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경우에는 통상 제작비의 10에서 40% 정도를 마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로 뭐 이전에 한국 오리지널 영화인 넷플릭스의 승리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네. 이게 총 제작비 240억 원에 이 마진 30%를 더한 310억 원을 제작사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 제작비로 알렸던 200억 원이 제작사 마진까지 포함된 거고 여기에 나머지 53억 원은 넷플릭스가 지원한 마케팅 비용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고요. 이런 네. 해석을 종합해 보면 제작사에 들어가는 수익은 약 20억에서 50억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자체 평가한 오징어 게임 1조 원의 가치에 비하면 사실 뭐 턱없이 작은 수익으로 보이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나온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의 판권 등을 독점해서 흥행 대박이 났는데도 제작사는 추가로 수익을 배분받을 길이 좀 먼저 모시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사전 제작비만 대고 수익 전액을 가져간다. 요거는 사실은 아니고 네. 다만 흥행에 성공해도 네. 상대적으로 이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좀 적다. 이런 지적은 맞네요. 네, 이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외국 기업이 이렇게 우리 콘텐츠잖아요, 이게. 네. 출연진이나 또 감독도 그렇고요. 시나리오도 그렇고 이렇게 외국 기업이 우리 콘텐츠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는 상황. 사실 이렇게 또 큰 흥행을 하고 보니 마냥 속이 편할 수만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가 사실 이게 넷플릭스로 안 가고 우리 플랫폼에서 제작이 됐더라면, 제작해서 유통이 됐더라면 이게 과연 이렇게 제작이나 됐을 수 있었을까? 저는 네.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산업에 가장 많은 네. 코멘트 댓글이 아마 한국 드라마, 한국 방송을 제작했으면 네. PPL 번복이 돼서 아마 안 봤을 거다 이런 코멘트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국감장에서도 왜 KBS 국감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왜 KBS는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못 만드냐. 네. 근데 사실 방송은 너무 규제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방송 심의 규정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이 오징어 게임 보면은 첫 장면부터 막 총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좀 강렬하죠. 예, 이런 건 사실은 방송할 수가 없죠. 저희는 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산업의 좀 구조적인 현실도 이런 국감을 통해서 정책 담당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